신용등급 7등급, 연체 1년. 33년 회사 생활 끝에 제 손에 남은 건 안락한 노후가 아닌 남편이 몰래 내 이름으로 빌린 3,500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10평 남짓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59살 김선희입니다. 3년 전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고 나올 때만 해도 제 인생의 이막은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선인의 작은 카페, 내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처음 달던 날 남편 경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생했다고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다정한 눈빛을 저는 33년 믿음의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은 작년 10월 평범한 목요일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몰려들던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겨우 숨을 돌리던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인 단골 손님 박 선생님이 들어오시더군요. 웃으며 건네는 그의 인사가 제 가슴에 돌덩이를 던졌습니다. 남편이 사업 확장하고 기세가 좋다고 부인인 제가 전폭적으로 밀어줘서 투자금이 꽤 된다는 자랑을 돈내방내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순간 들고 있던 커피 텀블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업 확장이라니요. 남편은 2년 전 퇴직하고 소소하게 납품업을 시작하며 큰 욕심 안 부리겠다던 사람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나 시원하게 싸주셨다면서요? 박 선생님의 확인 사살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돈은 작년 가을 남편이 신규 거래처 물량이 급하다며 제 앞에 계약서까지 내밀고 사정사정해서 빌려간 돈이었습니다. 석 달만 쓰고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던 그 돈이 밖에서는 남편의 잘나가는 사업 자금으로 둔갑해 있었던 겁니다. 제 피땀 어린 돈이 남편의 얄팍한 체면을 살려주는 미천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박 선생님이 나가고 난 뒤 저는 주방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비대면 대출이니 뭐니 하는 세상 물정은 몰라도 남편만큼은 내 편이라 믿었으니까요. 바쁠 때면 핸드폰을 맡기고 은행 업무를 부탁할 정도로 비밀 없는 부부라 자부했는데 그 신뢰가 내 영혼을 파는 도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어 거래 내역을 훑어내려갔습니다. 끝이 없더군요. 3천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그렇게 빨대 꽂아 빨아먹은 돈이 올해만 6,700만 원이었습니다. 카페 주방에서 종일 써서 아메리카노 한 잔 팔아 1,000원, 2,000원 남기며 모은 피 같은 돈들이 남편의 통장을 거쳐 어디론가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 허리 수술비로 50만 원 보내드릴 때도 벌벌 떨며 고민했던 나였는데 남편에게 내 돈은 언제든 뺏어 쓰고 생색내기 좋은 공짜 돈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당신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며 웃던 남편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믿음이 독이 되어 돌아올 줄도 모르고 제 손으로 도둑에게 금고 열쇠를 쥐어준 꼴이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면서 왜 단돈 10원도 내 통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는지, 왜 원금 이야기만 나오면 슬쩍 화제를 돌렸는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습니다. 정리를 하는 내내 손이 떨려 컵을 2개나 깨뜨렸습니다. 깨진 사기 조각을 줍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내가 지금 줍고 있는 게 내 깨진 신뢰의 조각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운대 바닷바람이 유난히 찼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낄낄거리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33년을 함께 산 남자, 내 아이들의 아버지. 그런데 그 뒷모습이 오늘따라 낯설게 보였습니다. 배고픈데 저녁 뭐 먹느냐고 해맑게 묻는 그 면상에 대고 저는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핏줄이 설 정도로 핸드폰을 꽉 쥔 제 손등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6,700만 원, 이 돈 다 어디 갔느냐는 제 추궁에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33년 산 마누라는 속여도 리모컨을 쥔 손가락의 떨림은 속이지 못하더군요. 한참을 더듬거리던 남편이 마지못해 뱉은 이름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사실은 미정이가 좀 급하다고 해서 제 하나뿐인 시누이 5년 전 이혼하고 늘 시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이라던 그 이미정 말입니다. 내 퇴직금, 내 피 같은 돈 가져가서 시누이 줬느냐는 제 비명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생이 사채업자한테 죽겠다는데 오빠가 돼서 모른 척해? 가족이잖아. 어차피 나중에 다 갚는다고 했어. 가족. 그놈의 지긋지긋한 가족 소리.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 장독대에 금이 간 게 아니라 이미 밑바닥이 통째로 빠져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건 제가 마주할 거대한 지옥의 아주 작은 입구에 불과했습니다. 언니, 가족끼리 8천만 원 가지고 너무 쪼잔하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오빠 돈이고 오빠가 준 건데. 내 피 같은 퇴직금 6,700만 원에 과거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찾아낸 5년치 푼돈들까지 합치니 무려 8,200만 원이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빚 3,500만 원까지 도합 1억이 넘는 내 인생을 도둑질해간 시누이가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 뻔뻔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돈 필요할 때마다 털어쓰는 현금 인출기였다는 거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코까지 골며 자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저 사람이 내가 33년을 믿고 의지한 남자가 맞나 싶어 소름이 돋더군요. 내 퇴직금을 시누이 빚 갚는데 쏟아붓고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그 당당함. 그 오만함의 뿌리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문도 열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시누이 이미정이었습니다. 5년 전 이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고생한다며 명절마다 제가 안쓰러워 봉투라도 하나 더 챙겨줬던 그 시누이였습니다. 언니, 저 미정이에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어제 언니가 오빠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 치셨다면서요? 사과부터 할 줄 알았던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하고 오히려 저를 타이르는 듯한 교만한 톤이었습니다. 제가 8,2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언급하자 코웃음을 치더군요. 언니, 8,200? 그게 다 언니 돈이에요? 오빠가 평생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은 뭐예요? 조카들 길거리에 나앉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가슴이 덜컥거렸습니다. 제 33년 직장생활, 부르튼 발바닥으로 번 퇴직금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오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치부해버리는 그 말 한마디에 제 존재가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언니는 카페 사장이라 돈도 잘 벌면서 고작 그 돈 때문에 이 난리를 쳐야겠어요? 진짜 쪼잔하게 왜 이래, 사람 질리게. 오빠가 언니 무서워서 숨이나 쉬고 살겠냐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손을 떨었습니다. 쪼잔하다니요. 제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팔아 1,000원 남길 때 그녀는 제 돈으로 카드빚을 갚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비참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82세, 치매 초기라더니 아들 편드는 머리는 누구보다 명석한 분이셨죠. 선이야, 너 미정이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모질게 했니? 어머니의 첫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33년 동안 시어머니 생신, 제사, 시댁 대소사 한 번 빠진 적 없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모질다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8천만 원이 넘는 돈이라고 호소해봤지만 돌아온 건 서늘한 비수였습니다. 8천만 원?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니? 너희 둘 다 퇴직금 두둑이 받았잖니. 며느리 된 사람이 시댁 식구 힘든 거 보고 모른 척하는 게 사람이니? 경우가 오죽하면 너 몰래 줬겠어?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남편이 배신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 전체가 공범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희생은 당연하고 며느리의 재산은 시댁의 공유자산이라 여기는 그 견고한 가스라이팅의 벽. 어머니는 경우 기죽이지 말라며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건 집안 망신이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텅 빈 카페 주방에 앉아 벽을 바라봤습니다. 선인의 작은 카페. 내 이름을 걸고 시작한 이 공간조차 저들에겐 언제든 팔아치울 수 있는 담보물로 보였겠구나 싶더군요. 남편은 저녁에 들어와 슬며시 제 눈치를 보더니 또 가족 타령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너까지 왜 그래? 미정이가 갚는다잖아. 나중에 다 보답할 거야. 보답이라니요.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들었던 그 지겨운 레퍼토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들과 서류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적힌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누구에게도 도둑맞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발견한 8,200만 원은 빙산의 일각이었고 남편이 내 이름으로 판 함정은 훨씬 더 깊고 어두웠다는 사실을요. 내 서명도 내 동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대출서류 맨 윗줄에 선명하게 적혀 있더군요. 그 옆엔 남편의 이름이 연대보증인으로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33년 부부라는 이름으로 참고 살았던 세월이 사실은 저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저는 식탁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적반하장에 가슴이 너덜너덜해진 채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카페에 나가서도 손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커피 머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스팀 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환청처럼 들리더군요. 가족이니까 쪼잔하게 굴지 말라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힌 채 저는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남았음을 직감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남편이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며 집을 비운 시간입니다. 평소라면 남의 물건 함부로 뒤지는 성격이 아니지만 그날은 무언가에 홀린 듯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책상 맨 아래 칸, 늘 잠겨있던 그 서랍을 억지로 열었을 때 은행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대출 실행 안내문이더군요. 분명 제 이름 김선희 앞으로 된 대출인데 제가 신청한 적도 없는 돈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손이 벌벌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대출 금액 1,500만 원. 날짜는 작년 9월 14일. 그날은 제 친정엄마가 허리 수술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병실을 지키느라 정신없을 때 남편은 제 핸드폰을 쥐고 제 이름을 팔아 돈을 빌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가관인 건 그 아래쪽이었습니다. 연대보증인란에 선명하게 적힌 이경호 남편이었습니다. 자기가 보증을 서고 아내 이름으로 빚을 낸다. 이건 사랑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명의를 제물로 바친 추악한 범죄였습니다. 서류를 더 뒤져보니 하나가 아니더군요. 재작년에 1,000만 원, 그전에 현금 서비스 800만 원. 그렇게 제 이름으로 된 유령 같은 빚이 총 3,300만 원이었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3,5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 그리고 그 모든 서류 뒤엔 연체 독촉장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년 넘게 밀린 이자 때문에 제 신용등급은 이미 7등급 바닥으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라며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던 제 뒤에서 제 인생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시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땀을 닦으며 거실로 들어오는 그 사람 앞에 저는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더군요. 이게 뭐야? 당신 내 이름으로 대출받았어? 내 허락도 없이? 남편은 한참을 입을 떼지 못하다가 겨우 뱉은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미정이가 정말 죽는다고 해서 그랬어. 내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 부부잖아. 부부 사이에 니 거 내 거가 어딨어. 부부 사이에 니 거 내 거가 없다니요. 그럼 빚도 같이 나눠야 한다는 뜻입니까? 제 동의 한 번 없이 제 신용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범죄라고, 명의도용이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오히려 제 어깨를 잡고 흔들며 화를 내더군요. 선이야, 진정해. 미정이가 이번에 하는 가게만 잘 되면 다 갚는다고 했단 말이야. 너 왜 이렇게 속이 좁아? 가족이 힘들다 해서 도와준 게 그렇게 큰 죄야?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단숨에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는데 제 인생만 통째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잘만 자더군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른 채 33년 동안 제 이름은 그저 이 집안 뒷바라지나 하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이름 뒤에 숨은 그림자가 아니라 김선이라는 제 진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제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카드사에서 날아온 최후 통첩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이 비극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선이야, 너 참 무서운 애구나. 내 남편이 오죽하면 그랬겠니? 3,500만 원 그거 경호는 장남으로서 집안 보살피느라 그렇게 된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죄야? 33년을 친정 엄마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 이름으로 몰래 낸 대출 서류를 들고 찾아간 저에게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무서운 년이라는 낙인을 찍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켜온 33년의 세월이 한 줌의 재가 되어 흩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다음 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82세 노모가 이 사실을 알면 제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어리석은 기대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제 명의로 된 연체 독촉장들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어머니는 돋보기를 치켜 쓰고 한참을 보시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서류를 탁자 위로 툭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경우가 미정이 살리겠다고 한 일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시위하듯 들고 와야겠어? 어머니의 목소리엔 미안함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파리를 쫓는 듯한 짜증 섞인 말투였죠. 제가 어머니 제 동의도 없이 제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이건 범죄예요라고 울먹이자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범죄? 내 남편이 도둑놈이라도 된다는 거냐? 선이야, 너 참 무서운 애구나. 며느리가 돼서 남편 허물을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범죄라는 소리를 입에 올려. 내 남편이 그 돈으로 노름을 했니? 여자를 만났니? 제 동생 살리겠다고 제 마누라 이름 좀 쓴 게 그렇게 큰 죄야?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만약 제 남동생이 어머니 아들 이름을 몰래 써서 빚을 졌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혀를 쯧쯧 차시더군요. 너는 꼭 말을 해도 그렇게 발칙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경우가 너한테 말을 못하고 몰래 한 거 아니겠니? 내가 평소에 어떻겠길래 그 착한 애가 겁을 먹었겠어. 그때 안방에서 자고 있던 시누이 미정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제 눈치를 보기는커녕 식탁 위에 놓인 독촉장을 쓱 보더니 한술 더 뜨더군요. 언니, 여기까지 와서 엄마 혈압 오르게 하셔야겠어요? 그 3,500만 원 제가 나중에 가게 잘 되면 갚는다니까요. 언니 카페 잘 되잖아요. 해운대에서 장사하면 그 정도 돈은 금방 벌면서 사람을 왜 이렇게 피를 말려요? 피를 말리는 건 누구입니까? 카페 주방에서 12시간씩 서서 다리가 퉁퉁 부어가며 모은 돈이 저들에겐 그냥 금방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입고 간 낡은 코트를 훑어보더니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언니, 돈 그렇게 쌓아두고 쓰지도 않잖아요. 옷 한 벌 안 사입고 궁상 떨며 살 거면서 그 돈 좀 가족 위해 쓴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 난리예요? 사람이 돈보다 먼저지 진짜 질린다 질려. 가족.
그들이 말하는 가족의 정의에 저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거실 벽시계를 슬쩍 보시더군요. 그러더니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선이야. 너 온 김에 저기 부엌 가서 과일 좀 내와라. 점심 먹은 게 아직도 소화가 안 되네. 제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 배부르고 편한 것만 생각하는 그 모습에 정이 확 떨어지더군요. 부엌으로 가서 과도를 쥐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에 툭툭 떨어지는 제 눈물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사과를 깎고 있어야 하지? 저는 쥐고 있던 칼을 도마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죠. 깎다만 사과를 그대로 둔 채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돌이 그것도 오늘부로 끝낼 겁니다. 제 이름으로 된 빚, 이거 어떻게 해결되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당황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뒤로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시누이가 뒤에서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왔습니다. 33년 동안 제가 지켜온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그 그림자를 밟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이름 김선희가 적힌 그 독촉장들이 저들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게 하겠다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이제는 경호 집사람이 아닌 김선희로서 살아가기 위한 차갑고도 단단한 준비를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경찰서 민원실 창구에 고소장 3글자가 적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도둑질해서 밑빠진 독이나 다름없는 시누이 뒷바라지에 쏟아부은 내 남편, 그리고 그물을 당연하게 받아먹은 공범 이미정.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내 영혼까지 탈탈 털어간 그들을 저는 이제 피의자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을 우습게 여긴 대가가 얼마나 시퍼런 법이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시댁 대문을 박차고 나오는데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33년 세월이 문짝 떨어져 나가듯 덜컹거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머리를 써야 할 때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제 핸드폰 속 기록들이었습니다. 대출이 실행되던 작년 9월 4일. 그날은 제 친정엄마가 허리 수술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날 남편은 저와 함께 병원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혹은 엄마 수술 비용을 결제하러 원무과에 간 사이, 제 핸드폰을 쥐고 있던 건 바로 남편 이경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가 챙겨준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받아온 모양인데 열어보니 다 쉬어빠진 김치 몇 포기와 시누이가 입다 버린 헌 옷가지들이더군요. 이걸 가족의 정이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적선이라 생각했을까요? 33년을 모신 며느리에게 1억 가까운 돈을 해먹고 건넨 것이 고작 이 쓰레기들이라니. 저는 그 보따리를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남편의 포털 사이트 자동 로그인된 계정을 뒤졌습니다. 메일함 구석, 휴지통까지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시누이 미정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비겁한 모의가 가득했습니다. 오빠 언니 폰으로 대출받는 거 안 걸리겠지? 앞으로 독촉장 안 날라오게 조심해. 이번에 들킬 뻔했다니까. 모니터 화면 속 글자들이 마치 칼날이 되어 제 눈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시누이에게 대출 실행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기까지 했더군요. 둘이서 낄낄거리며 제 인생을 도박판의 칩처럼 굴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화면들을 하나하나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손등에 선 핏줄이 터질 것처럼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주방으로 슬쩍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댁 갔다 왔다며?
어머니가 사과 좀 깎으라는데 그냥 왔다며? 애도 아니고 왜 그래, 선이야. 남편의 그 느글거리는 말투를 듣는데 속이 역겨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아까 찍어둔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남편이 신우이와 공모한 그 추악한 대화 내용들 말입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군요. 이내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자기를 감시한 거냐고 말이죠. 신우이 미정이에게 전화까지 걸어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스피커폰 너머로 들리는 신우이의 목소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언니 진짜 무섭다. 오빠 메일을 뒤져요? 그게 더 큰 범죄인 건 아세요? 아, 진짜 질린다. 그 돈 내가 갚는다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요? 범죄자를 범죄자라 부르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내 오빠 고소하면 너도 공범인 거 알지? 너희 둘이 짠 거 이 메시지에 다 나와 있어. 3,500만 원 대출금, 그리고 내 퇴직금에서 가져간 돈들. 일주일 안에 다 안 가져오면 나 바로 경찰서로 간다. 밤은 깊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그 서류들이 제 인생의 성적표처럼 보였습니다. 33년 헌신의 결과가 이 독촉장과 배신의 기록들이라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변호사를 만나러 갈 겁니다. 내 명의로 된 빚 3,500만 원을 남편의 몫으로 온전히 돌려놓는 법, 그리고 도둑맞은 내 퇴직금을 단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올 방법을 상담할 겁니다. 7등급으로 떨어진 내 신용은 다시 올리면 되지만 썩어 문드러진 이 가정을 도려내지 않으면 제 남은 인생은 영영 치유될 수 없을 테니까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이러냐며 오히려 저를 매정한 사람 취급하는 그 뻔뻔한 눈빛을 보는데 실소가 터지더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가족? 내 이름으로 도둑질할 땐 가족 아니고 남이었니? 33년 부부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내 손으로 직접 찢어버리는 기분, 슬플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체증이 내려가듯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33년을 이경호 아내로 살았는데 이제는 고소인 김선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니 참으로 기구한 팔자다 싶더군요. 하지만 책상 위에 제가 찍어둔 남편의 메시지들을 펼쳐놓자 젊은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명백한 명의도용의 사기, 그리고 사문서 위조까지 걸려 있습니다. 특히 친정어머니 수술날에 이런 짓을 했다는 건 재판부에서도 아주 죄질을 나쁘게 볼 겁니다. 죄질이 나쁘다. 그 차가운 법률 용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33년 동안 밥해주고 빨래해주며 수발든 남자가 법적으로는 죄질이 나쁜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제시한 재산분할 수치와 고소 절차를 들으며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카페도 내 남은 인생도 저 기생충들의 입속으로 영영 사라질 테니까요.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를 받은 날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기는커녕 오히려 거실 테이블을 쾅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평소 집안의 법이나 다름없던 장남의 위세를 앞세워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너 진짜 미쳤구나. 감히 남편을 고소해. 경찰이 오라가라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고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돼. 당장 취하 못해? 하지만 소리를 지르는 그 음성 끝에 미세한 떨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호통으로 제 귀를 죽여서 상황을 덮어보려는 그 비겁한 몸부림. 그게 예순을 앞둔 제 남편의 민낯이었습니다. 제가 대꾸도 없이 짐을 싸기 시작하자 남편은 제 팔을 붙잡으며 윽박지르다 못해 이제는 협박을 하더군요. 야, 김선희. 너 이거 취하 안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부부 사이에 돈 좀 쓴 게 무슨 대수라고 이 난리야? 너 나중에 자식들 얼굴 어떻게 보려고 이래. 자식들 이름까지 팔아가며 제 목소리를 높이는 그 사람을 보며 저는
33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차갑게 웃어줬습니다. 그 웃음에 남편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치더군요. 강한 척 소리는 지르지만 사실은 법 앞에 서는 게 죽기보다 두려운 늙고 비겁한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사과하러 온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죠. 시어머니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뺨을 올리려 손을 휘둘렀습니다. 제가 그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예전에 힘없는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너 진짜 독한 년이구나.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고함에 시누이 이미정도 거들더군요. 언니 고소 취하하세요. 이거 고소당하면 오빠 전과자 돼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애들 앞길 막히는 거 책임질 거예요? 가족끼리 돈 좀 쓴 게 무슨 대수라고 이렇게 천박하게 굴어요? 천박하다는 말. 자기 오빠 부추겨서 옳게 돈 훔쳐 쓴 여자가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수집한 녹취록과 메시지 복사본을 그들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가족? 너희가 내 이름 훔쳐서 대출받고 내 퇴직금 빨아먹을 때 한 번이라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있어? 너희한테 나는 그냥 돈 나오는 기계였잖아. 감옥? 갈 짓을 했으면 가야지. 내 이름 김선희가 적힌 그 대출금 이제 너희가 오롯이 감당해. 난 오늘부로 이 집안 머슴 노릇 끝낼 거니까. 남편은 제가 진짜로 현관문을 나서려 하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비겁한 얼굴을 저는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려는 손길을 핏줄이 설 정도로 힘껏 뿌리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해운대 근처 작은 모텔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좁고 낯선 방이었지만 3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수발도 들지 않고 혼자 눕는 밤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주룩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드디어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세운 그 탐욕이탑은 무너졌고 이제 그 폐허 위에서 저는 진짜 김선희의 삶을 다시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으로 시어머니의 상상도 못할 협박 메시지가 날아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제 등 뒤에 대고 악을 쓰더군요. 너 나중에 천벌 받는다. 그 소리에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천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 지금 받고 있잖아요. 지갑 속 낡은 신분증을 꺼내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33년 동안 남편의 아내로만 살며 잊고 지냈던 김선이라는 세 글자가 그제야 제 주인을 찾은 듯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텔방의 낯선 침대 위에서 맞이한 첫 아침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핸드폰을 켜자마자 쏟아진 시어머니의 메시지는 가관이었죠.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으니 나도 내 카페 가서 다 까발리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했겠지만 이제는 실소가 나오더군요. 저는 곧장 변호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협박죄와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법원에서의 재판은 생각보다 길고 지루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가족을 위한 선이었다고 우겼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와 시누이와의 기만적인 메시지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친정엄마 수술비 때문에 고민할 때 남편이 제 명의로 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자 판사님의 눈빛도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판결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3,500만 원의 채무는 남편이 전액 책임지는 것으로 정리됐고 제가 33년간 일군 재산의 상당 부분도 제 몫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남편은 법정을 나오며 제 옷소매를 잡고 비굴하게 물었습니다. 선희야, 진짜 이렇게 끝내야겠어?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그 사람의 그늘진 얼굴을 보는데 문득 33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오르더군요. 그때는 이 사람이 제 우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그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가련한 중년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천천히 하지만 힘있게 뿌리쳤습니다. 당신 갈 데 없는 건 당신이 그동안 지어놓은 업보야. 내 걱정 말고 당신 동생이나 걱정해. 둘이 나란히 법에 심판받아야 할 테니까. 신우이 이미정도 결국 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쓴 돈이니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 싶었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배우게 될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이자 카페로 찾아와 영업방해까지 하려 했지만 제가 미리 불러둔 보안업체 직원들에 의해 입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악에 바친 노모의 목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마음속 응어리도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던 날 지갑 속 신분증을 꺼내 가만히 올려보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숨조차 제대로 못 쉬던 제 이름이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당당해 보이더군요. 이제 제 카페 간판 아래에는 선인의 작은 카페 대신 더 단단해진 글씨로 김선희의 정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7등급으로 떨어뜨려 놓았던 제 신용도도 성실하게 카페를 운영하며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숫자는 다시 올리면 되지만 사람에게 배신당해 갈기갈기 찢어진 제 마음을 다시 추스르는 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가끔 카페 창가에 앉아 부산 바다를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그 파도 소리가 제 신세한탄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립니다. 나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지켜낼 때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둑맞은 인생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제 손등에 핏줄이 설 정도로 꽉 쥐었던 그 용기가 저에게 찬란한 노후를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개나리 꽃잎이 세상을 물들이기 시작할 내일이 저는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